춘원 이강수에서 보면은 민족 개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 개조론을 도산으로부터 받아온 것처럼 교묘히 그걸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산 안창호도 민족 개조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주장했던 그 민족 개조론은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춘원의 민족 개조론은 그 민족 개조론이라는 용어는 도산한테 빌려온 건 맞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 우수한 그 민족의 그 우등성을 일본 민족으로 상정을 해서 열등한 민족인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처럼 따라서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는 그 식민성적인 그런 개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산의 민족 개조론은 뭐냐? 한국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1등 가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민족을 개조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흥사단 정신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춘원 이강수의 민족 개조론이라는 건 당시 친일적인 논리로 그 세간에서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족 개조론 자체가 독립 불능론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이 도산안창호는 그 민족 개조를 일본 민족을 이기는 세계 1등 민족으로 만들자고 개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데 춘원 이강수는 이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민족 열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의 논리를 마치 도산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리고 도산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책이 해방 공간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산에 대한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1990년대 이때 연구들을 보면은 도산에 대해서 그 상당히 비판적인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족개조론, 도산의 민족개조론이란 뭐냐? 그 바로 춘원 이강수가 얘기하고 있는 민족개조론이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의 책에서 보면은 그런가 하면 도산의 독립운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춘원 이강수하고 헤어져서 20년대 전반, 30년대까지 그 얘기들이 빠져 있는데 독립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1920년대, 30년대 초까지 도산의 독립운동 거기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돌아와서 국내에서 붙잡혀서 그 추록을 해가지고 불과 도산이 산 시간은 뭐 한 3,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럴 때 도산이 그 무거운 입으로 내가 어떤 독립운동을 했냐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그 시간에 공백을 메꾸지 못하니까 그냥 춘원 이강수가 그냥 그대로 막 자기 멋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는 춘원 이강수의 도산 안창호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독립운동의 역사,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빠져 있다는 거하고, 다음에는 자기하고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식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해방 후에 또 요즘도 그 춘원 이강수의 그 도산 안창호에 대한 걸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도산 안창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런 게 이제 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저는 이제 뭐 한 거의 20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차리석이라고 하는, 동암 차리석이라고 하는 분의 생애를 제가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암 차리석은 어떤 분이냐, 도산 안창호로 보면은 독립운동계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오른팔과도 같은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인연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의 생애를 다룬 그 전기를 쓴 이거 역사상 가장 먼저 쓴 사람이 그 차리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년에 한 번 쓰고 돌아가신 때 38년도에 그걸 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느냐? 도산 안창호를 이렇게 정확하게 큰 틀에서 딱 그 자리매김하는 것은 그 동암 차리석이 그 글들이다. 근데 이제 그런 글들에서 보면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장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의 장을 치르는데 책 제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혁명영수 도산 안창호 선생 분투 40년 약사, 그 책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제목으로 봤을 때 돌아갔을 때 혁명영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뭐 사람을 좀 높이 평가하고 그런 것 같아서 괜히 거기에 권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제가 책을 쓸 때 그 제목을 안 다루려고 했는데 뭐를 쓸까 했더니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계의 혁명 영수였다. 그렇게 정확하게 쓴 게 거기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도산 안창호부터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 동암 차리석부터 쭉 봤습니다. 청년기부터 도산과의 만남 뭐 뭐든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도산에 대해서 독립운동 그런 기준에서 놓고서 재구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봤는데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산의 독립운동에서 큰 틀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도산이 독립운동계에 몸담으면서 그 이룩했던 업적들. 1907년에 신민회를 만듭니다. 이 신민회라는 건 뭐냐면은 요즘에 그 일반적인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보면 신민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신민회가 잠깐 그 온갖 세력들이 다 결집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그 도산 안창호. 그리고 1910년대에는 미주에 가서 미주 한인세를 일으켜 가지고 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임시정부를 어떻게 한 사람이냐? 도산 안창호는 표현이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립운동을 몸으로 때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계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산의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경영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독립운동상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경영이라는 건 뭐냐?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인물 이런 거 다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렇게 하셨고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가 많이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하니까 독립운동 세력의 중심지로서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회의를 열자. 그게 국민대표 대회인데요. 그것을 계획을 했던 분이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926년에 독립운동계의 새로운 그 전환점을 마련하거든요. 그게 민족 대당 촉송운동입니다. 지금 1926년에 보니까 독립운동계들이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고 세대 간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것을 한데 모아서 나가자. 그 민족 대당 촉송운동을 처음으로 주창한 분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1930년에 그 독립운동계가 여러 가지로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의 정당,
독립운동 정당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내세우시는데, 그 독립당이란 뭐냐? 이념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진 독립운동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도산 선생은 이념이나 주의자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에 생각을 하면 그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게 뭐 민족 독립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에 기꺼이 인정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 삼균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소왕 선생의. 근데 학계에서는 그 1930년에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은 소왕 선생의 머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계가 거의 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도산의 나이가 50대 초입니다. 시운 한 둘. 그리고 조소왕이라는 분은 뭐 한 35. 그런데 이 독립운동사 연구도 희한하게 된 게 역사가 그렇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조소왕 선생은 해방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럴 때 그 도산 선생은 아무 힘도 없는 적이냐. 근데 그런 자료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은 동암차리석이 쓴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그 장례식장에서 그 낭독하는 그 내용에 나온다는 겁니다. 뭐 그 자세한 거 말씀드리는 건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30년이면 도산 안창호가 그 한국 독립당에 흥사단 세력을 끌고 들어가서 주축인 주요 세력인 그걸 이루면서 만드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 정당의 당강이고 저기가 도산 안창호가 그런 이데올로기까지 어떻게 접할 수 있겠느냐라는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에 한국 독립당에서는 독립운동 지형상 그 소왕 선생보다는 도산의 그 위상이 훨씬 더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자꾸 그건 뭐냐면은 도산하면은 교육가, 뭐 인격자,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독립운동사 학계에서는 독립운동계에서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독립운동계의 민족혁명 영수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민족혁명 영수의 그 위상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냐면은, 물론 이제 자기 직속 제자인 그 동암차리석 그 양반의 글이 1차적 자료가 되긴 하지만은 민족 통합을 위해서 보니까는 당시 독립운동계는 세대 간의 그 갈등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이념 간의 대립 이런 걸 떠났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 제일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대 되는 사람들이 20대, 30대에 있는 젊은 층을 어떻게 결합해서 같이 하느냐. 근데 그 무렵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뭐 아나키즘, 이게 다양하게 노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독 도산이 이 흥사단 그런 정신에서도 잘 나오지만은 끝이 묻고 대답을 얻고 이런 차원에서 그 세대 간 통합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게 민족 대당 척성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그 도산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그래서 독립 38년이면 중일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 젊은 청들은 중국의 한구라고 하는데 에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세력들은 장사에 모여 있었는데, 각기에 이 2세대, 3세대의 독립운동가들이 별도로 그 도산 안창호의 그 장례식을 주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 한구에서 모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그 좌파적인 단체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도산 안창호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독립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어낸 도산의 그 죽음을 섭다. 그런 그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임시정부에서는 뭐 말할 수 없죠. 뭐 그거는 뭐 책에다 제가 좀 비교적 소상하게 써놨습니다만은 그 장례식이 임시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그 중국 각계 그 인사들한테 다 돌려가지고 만장이 80장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만장이.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 동암차리석이라는 분이 미국에다 편지를 써요. 도산 선생 부인한테 지금 그 돌아온 만장을 내가 지금 피난하면서 갖고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20달러인가만 보내주면은 그걸 미국으로 보내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해방이 되면은 당연히 도산기념관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도산기념관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돈이 안 왔는지 또 그 동암차리석이라는 분이 일찍 세상을 뜨거든요. 국내에 환국을 못하고. 그래서 그건 없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그만큼 열기가 있었다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계 그 무렵에 사정으로 놓고 봐서 그 3세대의 그 젊은 사람들, 2세대의 그 임시정부 인사들이 동시에 그렇게 그 장례식을 추모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통해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그 도산 안창호에 대한 장례식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 있는 곳이면 거기서 다 추모대회가 열리니까요. 그리고 또 도산의 독립운동에 그래도 중요한 근거지가 됐던 미주, 대한민국민회에서도 뭐 집단적으로 하는데 그 서재필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서재필이라는 분이 저걸 쓰고 있습니다. 그 애도사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보는 잡지에 애도사를 쭉 쓰는데 참 정말 제가 본 이 도산 안창호에 대한 글 중에서 제일 멋있는 글 중에 하나가 그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그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흔히들 우리가 이승만 그 박사의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보다 2살이 더 많지 않습니까? 3살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뭐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씨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뭐 한 15살 아래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15살 아래인 그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는 도산 선생 아주 깍듯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거 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본 한국의 정치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산은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조차도 자기 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한국의 에브라함 링컨이다라고. 링컨보다도 더 못 배우고 더
남노한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한국에서 잘 저기가 되면은 에브라함 링컨으로 키워줄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도산과 우남을 비교를 한다면은 정치가에는 우남이 더 어울리겠죠. 그리고 도산은 교육가가 더 어울리겠죠. 근데 서재필은 그것에 정반대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도산은 왜 정치가로서 뛰어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이제 처음 봤다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한테 품어줄 수 있는 그게 정치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그 은암 이승만의 같은 경우는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난데 그걸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치하기는 어울리지 않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치가를 하면 안 되고 교육관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다. 그건 아주 서재필의 놀라운 능력인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저 도산안청에 대한 일반적 이해로는 교육자 이런 거에 너무 닿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다시 원위치 안 되면 그런 게 초창기에 그 도산안청호에 대한 잘못된 글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당대에는 그러니까 혁명 영수로 본질이 나 있고 그리고 서재필 같은 사람도 바로 정치가로서의 적당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꼭 집어내야 될 게 도산 선생 하면은 뭐 점진적인 그냥 그러고 적극적인 투쟁보다는 약간 온유한 그런 그 실력 양성주의자로 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1920년 1월 1일 날 임시정부 그때는 도산 안청 선생이 임시정부의 핵심적인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 독립전쟁 1920년은 독립전쟁의 해다. 이래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독립전쟁론을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저기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는 임대라는 분 있죠. 그분이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있을 때 도산과 아주 가까웠던 분인데 그분의 글을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도산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공군이 없으니까 해군 육군을 이끌고 독립을 위해서 탓이라도 달려올 사람을 그 국내에서는 자꾸 실력 양성론자 이렇게 몰고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당히 분개한 듯한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도산에 대한 거는 실력 양성론자 또 근데 이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면 실력 양성론이라는 건 아주 필요한 겁니다. 아니 독립전쟁을 위해서는 그 무장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장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그냥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실력 양성론을 하자는 게 이 도산 안창호의 소위 말하는 실력 양성론이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진행되게끔 하는 게 실력 양성론이고 춘원 이강수 이런 사람은 실력 양성론이라는 건 뭐냐? 그냥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다 보면 일본이 한국의 실력이 좀 낮으면 한국이 독립을 시켜줄 것이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실력 양성론, 외교론, 무장투쟁론 이렇게 독립운동의 투쟁 방향을 놓고 마치 그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2017년도에 프랑스 파리 가서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도산 안창호의 그 면목을 다시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제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들으거나 그러면은 뭐 무장투쟁론자, 뭐 외교론자, 뭐 이렇게 다 구분해서 보거든요. 근데 우선 뭐냐, 임시정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군이 따로 있고 국방부도 있고 일반 외교부서도 있고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종합적으로 되는 그게 독립운동이, 그걸 추구했던 분이 도산 안창호라는 거죠. 근데 그냥 거기다 대고 무슨 소리야, 그냥 우리는 저 외교부 투쟁으로만 독립을 할 거야, 아니면 국군의 뭐 투쟁으로만 할 거야, 그거 다 허망한 짓이죠. 제가 프랑스 파리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중요한 게 있었구나라고 느낀 게 1919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뜬금없이 한국사 편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를 막 써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건 뭔가 그랬는데,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가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주장을 할 때면은 제일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는 4200년 동안 중국과 일본과 다른 그 문자와 글을 가지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온 민족이다. 그러니까 독립을 중요시해야 된다. 독립을 우린 주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에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에 파리 강화회 때 하려고 그 우리나라 역사 편찬을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 도산 안창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안목과 이런 수준에서 벌일 수 있었던 그런 독립운동의 그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지. 오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조금 외연만 하면은 독립운동 역사가 너무 잘못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3.1운동에 여러분 그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성립됐다는 얘기를 하나도 우리는 부정 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임시정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한두 달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노력은 그 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촉발이 된 게 3.1운동이 됐다는 거죠. 그 3.1운동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독립운동계의 노력을 우리는 그 생각 없이 그냥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변천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그 3.1운동 또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3.1운동과 같은 거대한 민족운동이 외세의 그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를 아주 좀먹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을 얘기할 때는 그 한국역사편찬위원회도 만들어서 보내고, 그리고 또 외교투쟁도 하고, 또 만주에 독립군을 내서 독립군도 싸우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 안목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핵심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계셨다라는 걸. 그리고 뭐 정말 그 도산의 독립운동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 예를 들면 이제 26년도에 민족 대당 촉성 운동이라는 걸 처음으로 주창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뭐냐? 대공주의라고 있습니다. 대공주의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도산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온몸을 다 투자해서 하면서 도산의 머리에는 주의가 없을까요? 그 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공주의입니다.
근데 대공주의라고 왜 말들을 안 했느냐? 그 26년에 그건 우리나라 기록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전부 다들 주의를 내세우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건데 이제는 또 그 주의를 하나로 합치자고 하면서 내주의를 따르자고 대공주의를 내세우면 또 결국에는 한편에 되느냐. 그러니까 대공주의는 대공주의의 실체를 찾아내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뭐 대공주의에 관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그거는 그건 처음부터 도산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족통합, 그게 큰 일이거든요. 도산이 늘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나라가 독립도 안 됐는데 독립되기 전에 벌써 이데올로기, 세대별로 이렇게 갈라지면 이거 언제 어느 때 힘을 모아서 독립을 달성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되기 전까지는 다 밀어두고 주의나 이념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에 매진을 해야 된다. 그게 민족 대당 척성운동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선호하는 사상과 주의는 그대로 발전시켰다가 독립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쓰자. 그게 이제 그 대공주의의 얼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거였는데 근데 그런 대공주의의 생각에 의해서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전국적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게 민족 대당 척성 운동입니다. 만주의 독립군들은 삼부 통합 운동으로 나타나고 그 독립군이 삼북으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내에서는 지역마다 대당 척성회를 엮어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잘 나갔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그런 민족 대당 척성 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1927년 4월에 장개석이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국공합작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뼈아픈 적인데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국은 그래도 별도의 노력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민족 대당에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한국 독립당 이것을 해서 이어져 가다가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국내로 잡혀 들어오시는 건데 그때까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공주의의 실체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와 이념의 구분 없이 그리고 광복 전까지는 전부 다 대동단결해서 뭉치는 게 그게 대공주의였습니다. 이제 그 뒤로 보면 왜 그런 거를 말씀드리냐면은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이념은 소왕의 삼균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얘기들이 많이 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소왕의 삼균주의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독립당이 그 뒤로 가닥을 변질시켜 가지고 해방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 소왕의 그게 그대로였으면 변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도산의 그 대공주의에 입각한 그런 생각들은 그대로 그것을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의나 이런 것도 물론 본인이 살아야 되겠죠. 본인이 세상을 떠나니까 뭐 의미가 많이 변질되고 그리고 만약에 글쎄요 동암 차리석이라는 분이 살아계셨다면은 제가 그 양반은 제가 글에다도 썼습니다만은 도산주의라고 한다면 도산주의의 1등이
그 동암 차리석일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8.15 해방을 맞고서 임시정부가 국내로 들어올 때 그냥 그 병이 걸려서 9월 9일 날 중국 현지에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도산의 독립운동을 정통으로 이어질 그 후손이 잘린 거죠. 그러니까 춘원, 이강수, 주요한 이런 사람들이 막 써가지고, 왜냐하면 춘원, 이강수는 20년대 때 그 민족 대당 축성운동 이럴 때 한국 독립당 만들 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봤던 동암 차리석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도산의 독립운동은 상당히 많이 이게 결격이 되거나 왜곡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마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전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도산의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걸 놓고서 볼 때 도산은 그러면은 뭐를 남겼는가 이 세상에.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1900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인데 미국 애틀란타에 세계 그 명예인권센터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도산 선생의 발자국이 헌액이 기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내에서는 맨날 그냥 실력 양성주의, 점진주의, 이런 거 헤매가지고 도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때 미국에서는 도산의 그 그릇됨을 알고서 그걸 보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공주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나 이념 같은 걸 따지지 말고 민족 독립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 대공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이 오늘날 한국 그 현실에도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으로 남아 있지 않느냐. 그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우리 독립운동은 통일이 돼야 완성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 대공주의의 재조명, 그리고 그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